지금부터 2023년 제2차 카이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원장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형철 원장입니다. 오늘 금년 들어 두 번째 개최하는 카이마 포럼에 함께하신 예비역 원로님들과 대권 연구위원님들 비롯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긴 시점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전반을 평가하고 양측의 예비전력 운영과 심리전 수행 측면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준비를 해야 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향후 한반도의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하고 토론이 이루어질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카이마 포럼을 맞이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전쟁이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중국과 타이완 간 긴장 고조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전쟁에 돌입한다면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타이완을 침략하기 전에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탄을 내려고 할 겁니다. 양안 전쟁에 대한민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국으로 함께 참전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안 전쟁이 발발하고 미군이 중국을 상대로 타이완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전개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양안 전쟁에 참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무관하다면서 모른 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주한미군이 참전을 위해서 한반도를 떠난다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기 전에 필시 북한을 사주해서 대남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여진족이 후금과 청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하기 전에 배후 조선을 먼저 공격했던 1627년의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의 역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통일전쟁을 일으킨다면 분명 북한을 사주해서 전쟁 수준의 대남 도발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닥쳐올 제2의 6.25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분석하고 그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는 이유는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함이고 전쟁을 막지 못한다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군사대국 러시아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잘 분석해서 우리가 보완하고 배워야 할 점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예비역 원로님들과 군사 전문가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포럼의 성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리가 이미 시작된 전쟁을 미연에 막아줄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포럼을 이끌어 주실 김열수 박사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실 허광헌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두진우 박사님, 구원근 박사님과 송태현 박사님께 감사와 함께 큰 기대를 표하면서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우리 연구원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작년 2월 달에 포럼을 한번 했고요. 작년 6월 달에는 우리 홍석표 교수님이 사회자가 돼서 크게 세미나를 공군 호텔에서 했죠. 그때는 발표자도 많이 모시고 토론자도 많이 모시고 그때 우리 특별히 두진우 박사님께서 그때 발제까지도 해주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년이 지났고 또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이 선생님들 발표하실 논문, 토론문 읽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하는 그 도서관 거기를 들어갔어요. 검색을 한번 하려고. 그래서 검색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철학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물론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금융까지 이렇게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심지어 언어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고요.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뭐 전쟁의 원인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작전의 경과, 그러니까 전략, 작전, 뭐 전술적 차원에서의 분석뿐만 아니고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정보, 또 심리전, 그 다음에 예비 전력,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체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그 논문을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이게 학술지에 실린 논문만 80편이 넘어요. 그래서 참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도 이미 책자화돼서 나온 것도 몇 군데에서 나왔거든요. 뭐 우리 여기 두 박사님 계신 곳에도 나오지만 육군대학, 그 다음에 합동대학 이런 데서도 나오고 이것뿐만 아니고 바깥의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책을 제가 여기 그 중에 몇 건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책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실 분은 우리 허강한 박사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합동대에서 교관으로 교수로 계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분석하면서 미래전에 주는 함의가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예, 방금 합동군사대학교 전략학 교관 허강환입니다. 제가 주로 이 소령 중령 학생장교를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 군의 대선배님과 이 분야의 또 전문 석학분들을 모시고 발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그 교관 자격심사 받을 때 그 긴장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는 저에게 굉장히 영광이고 또 합동군사대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장교들이 전략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고 우리 한반도 안보와 미래전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저희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도전적이고 굉장히 좀 포괄적이라 재미가 없습니다. 교관의 생명은 청중이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PPT는 가시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림들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빨리 넘어갈 텐데 넘길 때 어떤 질문이나 저 부분이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손을 드시고 지적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통하는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30분 허락을 받았는데 넘어가는 시간에 따라서는 좀 단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먼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반 전쟁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 패러다임과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를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 개관 분야 그리고 전적 분석을 통해서 차이점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 안보와 미래전에 주는 함의는 무엇이겠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포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쟁 패러다임과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를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역사라고 인류의 역사를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전쟁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세대 전쟁, 즉 근접 전투를 하다 보니까 힘에 부쳐서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화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화약을 만들고 곡사포 같은 화력을 증가시켜서 이제는 1차 세계에서 보셨던 것 같은 이런 엄청난 대량 송우전, 살상전을 펼치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혐오가 발생합니다. 이거 꼭 인류가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갈등과 혐오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기계화전, 기동전, 특히 항공기 전차, 속도, 최소 피해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쟁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9.11 테러 사태의 점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 전면전 같은 상황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IS 같은 테러 분자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략 연구자들은 1세대 전쟁에서 4세대 전쟁의 흐름으로 확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런 틀로 바라보시면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전환이 전쟁의 모습을 바꾼 것보다는 전쟁의 요구에 따라서 과학기술들이 전쟁의 수단으로서 습격에 들어오는 양상.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처했냐면 이 정보화 시대, AI, 인공지능, 그리고 무인, 유무인 복합체계 이러한 것들이 전쟁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시대에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일부의 모습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도 요 대량 생산 요 수준 2차 산업혁명 시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전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굳이 이렇게 많은 피해와 살상을 일으키는 전쟁을 반복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전쟁은 빨리 끝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략하게 보면 가장 근대적인 전투의 시작은 공지전투 교류라고 저는 봅니다. 주로 과학기술 중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했던 에이브람스 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아파치 헬기, 유해축공, 헬리콥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 5가지의 과학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쟁이 앞으로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미국은 그렇게 발전시켜 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이 참호전에서 겪었던 대량 학살 그리고 이러한 기관총이나 화생방 무기들에 의해서 인류를 저버리는 전쟁의 모습이 펼쳐지죠. 2차 세계대전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항공기, 전투기, 또 함, 구축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기계에 의해서 더 많은 대량 상살과 파괴가 야기되는 전쟁의 양상을 띱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베트남 전쟁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1, 2차 세계대전처럼 지면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모습보다는 위에서 입체적으로 공격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공지거든요. 그래서 입체전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들이 이렇게 기동 헬기들입니다. 이러한 방법에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전쟁 방식을 바라보고 있는 소련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입체 고속 기동전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규모의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 위주의 군대인데 이래가지고는 위험하다. 그래서 OMG라고 하죠. 작전 기동 군단, 기갑 전차로 이루어진 이런 군단 규모의 기동력을 발휘하는 것이 소련의 생명인데 이제 공지전투에 의해서 희생이 많이 되므로 이제 어렵겠다 해서 오가르코프 원수가 정찰 타격 복합체라는 개념으로 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종신 깊게 타격하면 기동력이 감소되면서 화력과 기동이 분리돼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전쟁 수행 모습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의 정찰 타격 복합체 개념이 등장합니다. 소련에서 이와 같은 전쟁의 양상으로 그동안의 미국의 입체 기동전에 대한 이점을 제거하기 시작하자 미국에서 다시 봅니다. 윌리엄 오웬스는 소련이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는 우리 과학기술이 더 훌륭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복합체계라는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라는 요 앞으로의 전쟁은 적대국은 그 적대국의 전체의 영토를 점령해가는 그런 방식의 무식한 전쟁이 아니라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퍼미시 체계. 퍼미시라는 것이 어디 보면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인프라, 정보 이러한 체계들로 구성된 그 핵심 요점을 찾아가지고 그러한 요점에 노력을 집중하면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스마트한 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념에서 시스템 복합체계, 과학기술을 활용한 복합체계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복합체계에서 승리의 관건은 뭡니까?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먼저 보고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최선의 안을 선정을 하고 그 최선의 안에 따라서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이 적보다 빠른 결심, 빠른 판단, 빠른 조치, 이걸 우다 루프 또는 ODA 루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공군 조종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투 수행 모습입니다. 이 우다 루프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저항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시각이죠. 바로 이와 같은 ODA 루프. 그런데 빨리만 결심하고 타격한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가 되느냐? 그거보다는 핵심부, 중심이죠. 적 국가의 가장 원심력, 중추를 발휘하고 있는 이 리더십, 그리고 필수적인 시스템 체계, 기반 시설, 국민,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야전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차적으로 외부에서부터의 공격을 해서 중심에 접근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손해가 있으므로 핵심부터 동시에 타격하는 병렬전쟁 사상을 일으키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보였던 걸프전쟁에서의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단계적인 작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부터 주변부까지 그 주변부 각 원에 있는 중심을 동시에 타격한다면 조기에 마비되고 그들의 저항 의지는 박탈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C4I 컴퓨터가 지원이 되면서 고정적으로 처리돼야 될, 자동적으로 처리돼야 될 부분들을 식별해주고 인간이 빠른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바로 이와 같이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개별적인 전투 요소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전투력이 집중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투 수행의 관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파괴보다는 의지, 능력, 그 중에서도 이번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사고, 바로 그것이 효과 중심 작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파괴에 의해서 적의 저항 능력을 박탈하는 선멸 전략의 부분을 이제는 의지 부분입니다. 의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 또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 전쟁의 저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전술 활동들이 포함된다면 물리적인 파괴보다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전쟁의 정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전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풀 스펙트럼 도미넌스라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의 압도적인 지배, 이게 2010년대에 미국이 주장했던 자만심입니다. 풀 스펙트럼 도미넌스.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전력만 사용해서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전쟁의 판가름 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풀 스펙트럼 도미넌스. 201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원격 리모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의사결정자들이 관람을 하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참수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IS 본고지는 시리아를 공습하는, 그러면서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현지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인식과 전력의 운용 상태를 보면서 결심하는, 이걸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리모컨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류의 전쟁의 모습은 완전히 벗어났겠구나. 이것을 보고 인지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2010년 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급부상을 하면서 미국이 풀 스펙트럼 도미넌스의 기장을 받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가 등장을 했다.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복잡한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 수행의 개념과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 이것이 데이비드 포킨슨 교육사령관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등장한 게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공해전투 개념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공군과 해군의 집합이면 충분히 중국이 쌓으려고 있는 반접근 지역거부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다시 경쟁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의 전쟁의 모습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해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 육군이 봤을 때 공해전투 개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육군은 뭐합니까? 그러한 반성과 비판에 의해서 미국 합참에서는 공해전투 개념을 육군이 참여한 새로운 합동군의 모습으로 개념을 정립한다면 뭐겠는가라는 용어 정립이 바로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그래서 합동 작전 접근 개념이라고 일부 명칭을 바뀌어서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반박을 받습니다. 미국 너희가 우리를 적국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하고 해양에서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죠. 그래서 명칭을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젠지시라고 하죠. 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 개념입니다. 즉 이제 중국 너희라는 말은 쓰지 않겠는데 태평양에서 자유로운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 항해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 그것이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동 접근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잼지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통제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미 공해 전투 개념으로 해서 공군과 해군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단역 전투 얘기하면서 육군이 뛰어들어서 잼지시가 됐는데 지금도 각 군이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벌이지 않다 보니까 미 합참에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가지고는 합동성이 되겠는가라는 반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잼지시라는 것을 떠나서 미 육군에서 최초로 제기한 다연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육군이 먼저 선도를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합니다. 뭡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영역입니까? 지금까지의 각 군의 해상, 지상, 공중, 사이버, 우주 이러한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군은 각 군의 영역에서 전투력 중심의 운용을 했다면 이제는 육군도 전력 투사를 해군이나 해상이나 공중이나 사이버, 우주 영역까지 뻗칠 수 있고 공군도 당연히 지상에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고 해군, 해양에서도 지상과 사이버 우주까지 전 영역에 다 영향력과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각군 중심의 사상으로 특히 육군, 너희가 주도하는 멀티도메인 오퍼레이션으로 가자고 하느냐. 이런 비판과 함께 각군에서도 개념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군이 제창했던 다연역 작전의 핵심은 이겁니다. 컴피트. 지금 상태는 경쟁의 상태다. 누구랑?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강대국이라 치면 두 개 국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평상시부터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 상태에서 우세를 달성하는 것이 미국의 전쟁 수행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세가 어떠한 상황에서 깨져서
그들을 우리의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들려면 어떠한 전투 개념을 발전시켜야 되느냐? 먼저 penetrate, 돌파하고 disintegrate, 와해시키고 exploit, 일정 지역을 협상에 유리한 지역까지 성과 확대를 한 후에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다시 경쟁의 상태, return to compete, 이 경쟁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미 육군이 선두에서 이루어질 전쟁의 모습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단역작전에서 전체적인 이 관점은 이제 육군만의 관점이 아니고 이 모든 영역에서 체계, 시스템, 정보 환경, 물리적 환경, 그리고 육해, 공, 지상, 우주, 사이버 이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기존에는 후방지역, 근접지역, 정신지역 이 세 가지의 지면 편성, 전장, 배틀필드를 가지고 전력을 우선을 운용을 했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는 전쟁의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작전적 지원지역, 그다음에 전략적 지원지역, 전술적, 작전적 지원지역, 또 작전적 중심화력지역, 전략적 중심화력지역, 즉 미 본토로부터 분쟁 현장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전장의 확대를 노리면서 이 확대를 통해서 경쟁에서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다 해결하고자 하는 이렇게 전장 공간의 확대를 미 육군이 단역작전 개념에서 주창합니다. 미국 합참에서는 미 육군의 개념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해군과 공군의 검토를 요구합니다. 자, 미 육군이 단역작전을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군과 공군 너희들의 생각은 뭐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이 이거 지금 얘기하는 Joint All Domain Operation, 합동 전연역 작전 또는 일부 번역을 전연역 합동작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자체는 합동군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이기 때문에 합동군이 다연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이다 해서 합동 전연역 작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합동 전연역 작전의 개념이 갑자기 새로 등장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네트워크화되어 있어서 정보 우세 하에 이러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각 영역들이 식별돼서 협동이나 합동, 통합의 관점에서 운용이 됐다면 자도는 이제는 이게 컴퓨터, AI, 인공지능과 각 군의 전장 관리 체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해, 공, 해병대 전체의 지휘, 통제, 전장 관리 체계가 한 망에 통합됨으로써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장 효과적인 합동 전력이 조직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그 분쟁을 해결하고 원상태로 복귀하는 개념,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합동 전연역 작전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전연역 작전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디의 오다루프 아까 발표했던 먼저 보고 먼저 결심 최선의 안에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동을 통해서 조치를 한다. 이 순환의 사이클을 최대한 빨리 돌립니다. 그러면 적은 이와 같은 순환에 의해서 이런 연결고리 체계 안에서 각 합동군들의 전력이 투사되고 있기 때문에 미처 다중의 딜레마에 빠져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못 잡고 있는 적 지휘부를 대상으로 가장 조직적이고 통합된 노력으로 적의 중심부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상대적 우세를 달성하고 그 기회의 창을 이용해서 전투력을 투사하면 돌파와 무력화, 성과 확대가 돼서 분쟁을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 다시 원상태인 경쟁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합동 정력 작전의 개념입니다. 6분 30초 남았습니다. 앞에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교관의 기지를 좀 발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합동 전연역 작전 지휘 통제, ZC2라고 저는 읽습니다만, ZC2가 바로 이와 같이 각 군이 다 연결되어 있는 센서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작전 상황실에 앉아서
육해공,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여하면서 어떤 임무가 부여가 되면 그 임무에 맞는 가장 최적의 합동군의 조합팀이 만들어지고 그 조합팀에 대해서 빠른 최종의 결정 상태를 결정한 다음에 행동하도록 지시를 하면 바로 이렇게 점포인트식으로 각 분야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서 승리를 달성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는 모자이크전이죠. 모자이크전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합동군을 조직할 때 킬체인 같은 경우는 한 분야만 빵꾸가 나거나 잘못되어서 임무 수행이 불가하면 전체 작전이 위태로워지는데 모자이크전은 한 개의 전력이 손실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각품들을 맞춤으로 해가지고 전체 작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의 작전이 수행된다는 것이죠. 즉 퍼즐처럼 여러 가지의 평상시에 운용되는 유니트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유니트들을 모아서 전력을 투사해서 승리를 만들고 그 승리가 달성되면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 평상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니트를 관리하는 체제. 그게 모자이크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이브리드전,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신세대 전쟁을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명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개념은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어시브 디터런스, 즉 강압에 의한 억제를 달성하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군사력을 투자해서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전쟁의 승리를 달성하기보다는 비군사적인 요소, non-military measures, 비군사적 수단들을 통해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강도와 수준을 높여가되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Direct military threat, 직접적인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 그것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쟁 영역의 확대, 회색지대 전쟁. 저는 회색지대 전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회색지대라는 말은 허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평화의 새로운 공간, 그 공간에서 응축되어 있고 불확실한 위협의 요소들을 회색지대라고 칭하고 그것이 분쟁이나 전쟁으로 터지는 것, 그 지대에서의 전쟁을 회색지대 전쟁 또는 회색지대에서 구사되는 전략을 회색지대 전략, 회색지대에서 전술적 행동이 조치되는 것을 회색지대 전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레이존 워페어 또는 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인지전입니다. 코그니티브 워페어 이거는 미국의 교수님께서 21세기의 전쟁터는 인간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생긴 거죠. 핵심은 뭡니까? 생각하는 방식 및 행동의 방식을 조절하는 겁니다. 적대국의 지도, 정치 지도자든 군사 지도자든 국민이든 국제적 여론이든 그 대상을 확대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심, 차선의 기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작전, 마음을 전장토로 하는 작전을 저는 인지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크라이나전을 개항을 해보면 먼저 1단계에서 북부 축선, 동부, 남부 축선 3방향에서 러시아가 국경선을 넘습니다. 이때 핵심 키우죠. 키우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압박하고 차단함으로써 러시아가 요구하는 친러 정권을 수립하거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의지를 꺾었다면 이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에서 철수하면서부터 러시아는 이제 이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반격기에 들어와서는 러시아는 명분도 없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는 푸틴만의 전쟁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 재공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공세의 준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되는 전투기와 전차를 재편성하고 교육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바스푸티차라는 진흙탕, 기동로 진흙탕 조건이 해결이 되면 자포리자에서부터 아조프만해 이쪽 2번 방향으로 뚫고 들어와서 러시아군을 양측에서 격파시키고 분단시키고 각계 격파하는 전술로 역습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미 전쟁연구소가 그런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면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전략의 관점, 운영의 관점, 건설의 관점입니다. 전략은 군사 전략의 목표, 엔드죠, 엔드. 최종 상태가 무엇이나 전쟁의 목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 목표를 선정을 하고 군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집중이 바로 전쟁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단계 목표를 포기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건넜습니다. 저는 러시아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30분 됐다는 거거든요. 5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죄송합니다. 시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5분 내로.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고. 네, 실패한 겁니다. 제가 이 교감만 하다가 이쪽에 이 높으신 분들 앞에 오니까 시간관념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좀만 더 쓰겠습니다. 5분 드릴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획된 목표의 전환이 아니라 전선의 불리함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목표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 전쟁 기획은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고집에 의해서 가고 있지 않겠는가. 아주 불합리한 전쟁 수행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총력 방어를 정말 잘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법면에서 보면 군사력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각국의 중심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중심에 지향하는 주노력 방향이 선정이 되고 거기에 모든 가용한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투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판단하는 중심이 뭔지 모르겠고요. 러시아의 주노력을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요. 러시아의 주노력이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가 타당한가에 대한 전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실패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런 건 하고요. 민수, 수단, 군사력 운영 면에서요. 4차례에 걸친 국방개혁을 통해서 거의 첨단화된 과학군을 완성했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많은 기대를 실은 러시아에 대해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나타난 것은 러시아는 이제 군사 강국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전략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행태가 굳이 이걸 전쟁에 미국 교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수준의 전쟁 수행 방식이고 한국의 전쟁 수준을 따져보면 고등학교 수준인데 왜 고등학교냐면 우리는 목표와 전략 개념은 좋은데 수단이 덜 받쳐준다는 점이고 미국의 전략 수행 개념을 100%라고 봤을 때 우리는 한 60%, 앞으로 40%는 우리가 자원, 수단을 잘 개발하면 충분히 훌륭한 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형 A2AD 체계를 구축하자.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맥락을 보면 A2AD는 접근 거부, 지역 거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일 북한 지역 또는 북한이 서울 지역을 침범한다면 우리는 뭘로 한다?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그들이 현장에서 저지될 수 있는 전투력의 방법으로 한국형 A2AD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추진하는 전용형 합동작전에 대해서 우리도 한미연맹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된다. 그래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미국과 기술협정 또는 운용 개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노력들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중국이
급현 사태 시에 북한 지역의 친한, 친미 정권을 추진할 때에 무력으로 북한 지역을 침공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이게 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 이렇게, 한번 제주 C2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이 정도 모습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한 이 정도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가 가능한 JTDRS 이와 같은 링크 시스템만 구축이 되더라도 주변국 역까지는 감당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군 구조 변혁과 교육 훈련 혁신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크라이나가 제일 전쟁을 잘하고 있는 이유는 나토군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나토군의 장교에 의해서 나토군식 전쟁 수행 방법을 사전에 익힘으로 해서 지금 서방 측에서 지원되고 있는 많은 무기 체계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저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오버해서 쓰면서 죄송하지만 하여간 이 미래의 전쟁 수행을 대비한 개념과 능력 구축,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함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감사합니다. 허 교수님 시간 많이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아마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10분이고요. 자기가 하시고 싶은 말씀, 각각 세 분이 서로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 한 9분 넘게 좀 말씀하시고, 그리고 발표자한테 꼭 질문이나 코멘트 한마디 해서 10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타이머는 작동이 됩니다. 우리 두진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입니다. 오늘 시간을 넘기면서 허강한 합동대 선생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평가, 그리고 우리 시사점이 핵심인데, 앞에 전쟁 패러다임을 너무 설명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많이 못 들은 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10분 내에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평가를 좀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북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전후 분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 대응 방향을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로서 정확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418일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허광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은 크게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 침공기, 그리고 러시아 동부군강구가 북부 축선에서 철수하면서 주전장이 변화가 되고, 러시아는 돈바스 축선에 주타격 방향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고, 3단계는 작년 7, 8월경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기, 그리고 작년 11월경에 러시아가 헤르손 동안 지역으로 철수하면서 이 전쟁 자체가 이제 전선이 교착화되는 이런 단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군이 잘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의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빼앗겼던 영토의 약 40% 이상을 회복을 한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이런 자신감에 기반해서 당초 영토를 방어하겠다고 하는 소극적 전쟁 목표를 이제 뛰어넘어서 러시아군이 2014년에 강제적으로 병합했던 크림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다 회복하는 이른바 영토적 완전성 회복을 새로운 전쟁 목표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허 교수님께서도 앞에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개전 초기에 러시아군이 이 지휘 통제 체계에서의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뿐만 아니고 정보, 합동화력 운용, 이동 및 기동, 지속 지원 포함한 합동 기능 차원에서, 합동 특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지휘 통제 체계의 초완전성 그리고 연결성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 러시아군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이 지휘 통제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선을 정교하게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르키우 동북부의 쿠피안스크 축선, 크라스노리만 그리고 도네츠크 밑에 있는 남도네츠크 그리고 자포리자 밑에 있는 헤르손 축선 5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축선별로 우리로 치면 뭐 지작사, 이작사 같은 집단군에게 이 축선에 대한 전반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임무용 지휘도 수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축선의 지휘통제 체계의 또 완전성과 연결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실 러시아군이 이 부분 또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러시아 군의 교리에 따르면 1개 혹은 2개 이상의 주타격 방향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실 개전 초기의 모습을 보면 단시간 내에 이 젤렌스키 정부를 축출시키고 키우에 러시아 위성 정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최소 2개의 주타격 방향을 선정을 했다. 그게 하나가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셨던 키우 축선 북부 그리고 돈바스 축선 이 2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돈바스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지상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진출이 지원이 되는 반면에 키우 축선과 그리고 도네츠크, 헤르손 축선에서는 과도하게 빠르게 중심 기동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전선 불균형이 이루어졌고 중심 깊게 진출한 부대와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지속 지원 부대 간의 간극이 너무 심하게 발생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전술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작전적 그 이상의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러시아는 실패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팩트로 보여집니다. 그럼 최근의 모습은 뭐냐? 러시아군은 단기간 내에 어떤 정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바스 지역에 중심을 한정해서 전투력을 투사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조정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토적 완전성 회복이라는 새로운 전쟁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은 러시아군이 생각하는 중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모스크바는 아니고요. 바로 크림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크림 지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작전에 돌입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군이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충계 대공세에 대비한 대규모 반격 작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여타 전원 분석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좀 유심히 들여다볼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김정은은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전쟁 수행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핵태세 그리고 유사시에 단기 속결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는 건 그들의 순수한 노력과 능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뿐만 아니고 본격적인 전쟁을 결심하기에 앞서서 한국 지역에 대한 대남 혁명 역량을 고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노력선을 지향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 과업을 한 7가지 정도로 전략적 그리고 작전적 수준에서 그 과업 목록을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어떤 다른 자료를 참고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민하면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핵태세 강화, 체제 결속, 중러로부터의 지지 획득, 우주작전 능력 발전, 단기 속결 능력 고도화, 6번째는 하이브리드전 및 기만작전 발전, 그리고 7번째는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입니다. 먼저 핵태세 강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2위의 핵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으로부터 받은 1200기가 넘는 전략 핵 탄두, 2000기가 넘는 전술핵을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운용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련으로 이 핵 무기 투발 수단을 전환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핵을 포기하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담대한 구상에 호의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호응할 것이냐?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존재하고자 하는 능력, 존재해야 될 이유, 그 기반에는 기승전 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관들마다 북한의 핵태세에 대해서는 다 평가가 엇갈리지만 최소 30기에서 많게는 90기 정도를 오늘날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2030년이 되면 약 170기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핵탄두를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김정은도 최근에 핵물질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한판 3축체계 ICBM,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공중자산에 대한 투발 수단을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체제 결속은 북한 인민들도 합리적인 두뇌를 가진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전쟁을 수행한다면 젤렌스키처럼 저렇게 담대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기민하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욱더 체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고 결속력을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선대가 수행했던 과거의 4대 혁명 역량 강화 같은 4대 군사 노선과 같은 이런 과거의 대남 정책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김일성과 그리고 김정일과의 리더십을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간 관계상 중러의 지지 획득은 패스하겠습니다. 우주작전 능력도 패스하고요. 단기 속결 능력 강화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중심은 1700km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남한의 중심은 500km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작전 환경을 따져봤을 때 북한은 최소 일주일, 최대 1개월 이내에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단기간 내 이 전쟁을 종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반도의 중심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시에 RSO의 자산 그리고 유엔사 전력 제공국들이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전력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합 자산, 유엔사 자산이 들어오기 이전에 한반도에 대한 전쟁 수행 능력을 초토화시켜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천 그리고 계룡 상군본부가 있는 계룡 그리고 강원도 태백 이 섬까지가 대략 한 남방 한계선으로부터의 250km 1분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 탄도탄, 방사포, 대구경, 포병 더해서 자폭드론까지 포함해서 한반도의 방공망을 교란하면서 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핵심 표적 그리고 핵심 노드에 대해서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것이다. 작년 12월 달에 무인기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하이브리드전 기만작전입니다. 굳이 직접적인 전투력을 투사하기 전에 이런 무인기와 같은 고도의 하이브리드전을 통해서 우리의 대응 능력을 제로화시키는데 북한은 더욱더 그들의 능력을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대응 방향은 시간이 주어지면 토론을 통해서 더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은 항상 부족한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좀 주어졌을 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훈 도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어찌됐든 나중에 시간 봐서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구원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원건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 모시고 또 제가 근무 오랫동안 했던 예비전력 분야 발표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는 제가 사령관님으로 모셨던 박정희 장군님도 계셔가지고 좀 떨리면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우선 축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축구를 할 때에는 보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축구를 하는데 작전, 그러니까 압박 작전을 할 거냐, 또 투톱, 원톱으로 할 거냐, 또는 이게 세트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작전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원이죠. 축구라든가 뭐 체육복도 중요하고 연습할 때 또 잔디구장을 주느냐 그냥 맨 땅에서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구 선수입니다. 개인기, 체력과 능력과 또 예비 선수도 필요하죠. 어떤 그 조그마한 학교들은 예비 선수가 없어서 한 명이 아프면 빠지면 11대 15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걸 토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토의하면서 제가 보면 1번, 2번은 토의를 많이 하는데 3번은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여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 예비 전력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투원들이 잘 싸우는데 맨날 전략 전술만 토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질문하려고 하는 것도 우크라이나는 어떤 작전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기고 있느냐 그걸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제가 발제자한테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싸우는 사람들은 초기 전투에 봤을 때 현역일까요? 예비군일까요? 제가 보면 대부분이 예비군입니다.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고 뭐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싸울 때 초기엔 그렇게 붙었는데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다 예비군들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 승리는 누가 옵니까? 죽은 현역이 합니까? 아니면 싸우고 있는 예비군이 합니까? 그렇게 보시고 우리도 예비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제가 써놓은 거는 전부 기사를 종합했기 때문에 다 읽어보시면 알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고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초기에 예비군은 러시아는 200만, 우크라이나는 90만이라고 세계 모든 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전투는 우크라이나는 3.6만밖에 못했고요. 러시아는 30만을 동원하는데 5주가 걸렸습니다. 나머지도 다 도망을 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훈련을 어떻게 시켰냐? 훈련도 차이가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군과 연합훈련에 예비군을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현대 장비, 드론이라든가 뭐 드론을 통해서 화력 정보를 획득하고 화력 타격하는 이 훈련을 예비군들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200만 중에 4,000명 내지 5,000명만 우리 동원 예비군 수준이라고 랜더 연구소에서 발표를 1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물자도 보시면 많이 봤을 겁니다. 목총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연습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기나 장비 물자를 가지고 전투에 투입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러시아는 동원령이 발령되었을 때 AK-47 칼리니코프라는 그런 총기를 줬는데 녹슬어 있고 장비도 빠져 있고 우리 칼빈보다 더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총을 줘놓고 싸워라. 또는 뭐 방탄복에 방탄판이 없다든가 장갑을 줬는데 애기용 장갑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장비 물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22년 3월에 키이우 근처에서 이제 전차 장갑차 탱크 이런 게 63km나 서 있었습니다. 부속 장비도 없고요. 연료도 없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정비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실 보충 부분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병력이 필요 없는 전투다 그러면 죽고 나면 전투 보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기를 쓰고 보강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최초는 20만 원으로 전투했던 우크라이나는 몇 달 후에 45만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원 입대자와 국가의용군 그리고 자기들 군대를 했고 시민군을 다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6가지 방법을 통해서 병력을 보충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와그너 그룹을 통해서 용병을 확보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재소자들 허락을 해줬고 그러니까 범죄를 없애주면서 군에 입대를 시켰고요. 60세 이상 고령자도 자원 입대했고 그리고 계약직 군인들이 60세까지 올 수 있었는데 법령을 개정해가 그 상한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30만의 예비군을 동원령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로 해서 동원을 시켰고 현재는 북한과 접촉해서 매달 10,000에서 15,000명을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전투 장비를 그대로 가져와라. 제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길을 쓰고 병력을 보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경신 분야는 뭐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시민들 할머니도 막 입대할 정도인데 러시아는 도망을 가죠. 안 오려고 하고 또 반전 분위기도 있고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특히 대만이 이제 중국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저를 보면서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예비군의 소집 연령을 8년 차에서 15년 차로
12만에서 26만 원 이런 늘렸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5, 7일 훈련하던 것을 14일간 2주간의 야전 수경 및 행군 훈련을 시켰고요. 여성도 훈련을 참가시켰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그리고 23년 3월부터는 예비군 연령 제한을 이제 상향해서 50세, 45세까지를 다 60세로 올렸습니다. 물론 국방비도 2배 13% 증가를 시켰죠. 그리고 일본도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의적인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 이런 것과 두 번째는 이제 GDP의 2%까지 올리겠다. 국방비를. 그러다 보면 세계 3위 수준으로 군사 대국으로 올라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더 긴장한 건 유럽이죠. 나토 국가는 대부분 국가가 GDP 2%로 2배 이상 증액을 합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호주, 그리고 핀란드는 31번째로 이제 나토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스웨덴도 가입을 추진하는데 TK가 반대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지만 합니다. 그런 정도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군비 증강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AI 과학 기술 강군을 한다고 국방계획 4.0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또는 이렇게 AI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그 위협적인 게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적습니다. 20년 전에 지금 26만 명이 태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는 50만 명 정도 태어났죠. 20년 전에 대통령이 지금을 예측했으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는 하나만 놓자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죠.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 13만 남아 100% 넣어 13만인데 그게 80% 하면 10만 명도 못 들어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또 빨리 고령화 된다는 거예요. 초고령화. 1980년대에는 중위 인구 쭉 세워놓고 중간 딱 따지면 25세였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40년 동안에 늘었습니다. 45세였습니다. 2050년, 30년 후에는요, 65세로 쭉 세우면 65세가 중간 나이가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싸웁니까?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큰 위협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비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제가 또 활용할 건가를 좀 적은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면서 응수율이 또 응수 속도, 응수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물자가 있어도 나눠주는 시스템이 안 됐고요. 예비군이 강제 징집의 방법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만 강릉 무장공비 사태 때 첫날에 35%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쟁이 났다. 몇 퍼센트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편적으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4,500명까지 한다는데 요 인원들은 180일 들어와서 군에서 훈련도 하고 동원 준비 태세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작전 계획을 확보하는데 요거를 한 6만 명. 미군은 주방해군이 이 비상근 예비군입니다. 그거 빼고 연방군의 19만 5천 명을 이런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역에 의해 예비군을 현역처럼 쓰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더 확대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는 3일밖에 안 되는데 장비도 구형입니다. 사실은 장비 쳐다보다가 갑니다. 제가 시켜보면 K9 쓰던 예비군들이 와가 KH-1719 견인포를 만지지도 못하고 갑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하루, 훈련 끝나고 나가는데 하루만 훈련할 수 있는데 어떤 수준의 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거는 소련제 장비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숙달이 돼 있으니까 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현역들은 최신 장비를 쓰는데 예비군들은 구형 장비를 주니까 못 하는 겁니다. 능력 발휘가 안 되는데 이걸 그대로 둘 거냐. 훈련용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통신 장비가 50%도 안 됩니다. 확보율. 지금 러시아의 장군들이나 주요 지휘관들이 저격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상용 무전기, 상용 장비를 쓰기 때문이다. 핸드폰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도 없습니다. P77 구형 무전기가 있는데 이건 가보면 안테나도 없고 배터리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입니다. 예산이 0.46%입니다. 250분의 1인데 작전 계획은 50%에서 70%를 예비 전력이 담당하라고 그럽니다. 돈은 적혀주면서 많이 활용하겠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전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장비 물자는 구형이고요. 돈은 안 주고 그리고 BCTP를 하면 현역 사단과 동원 사단은 1대1입니다.
과연 그게 이 맞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쟁이 나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외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예비 전력도 현역화 시키지 않으면 이 출산율, 고령화 이 부분을 극복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까 그걸로 질문을 대체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송태훈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송태은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 4월 7일 날 제가 그 국방대, 그 다음에 학동대가 같이 주최를 한 그 합동성 발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제 군을 많이 그 방문을 하고 그 세미나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갖고 온 이제 저의 그 토론 주제가 정보, 심리전 이런 주제인데, 심리전이 그동안에는 군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주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 차원에서 이제 심리전이나 인지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또 이렇게 군과 만나게 되는 접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은요, 그동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 중에서 가장 정보가 많았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만큼 용감한 것, 그리고 담대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염적일 수 있구나. 이것을 이제 증명해 보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초연결되어 있는 전쟁에서의 심리전은 그동안 우리가 역사상, 이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그런 양상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왔지만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이 심리전이 혹은 인지전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느끼고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전쟁에서의 이제 심리전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세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그때 러시아가 가장 재미를 봤던 부분이 이 심리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전 때문에 또 하이브리드 전술에 있어서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 초기에 전세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각이 되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심리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2014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서구에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에 일어나면서 그동안 어떤 준비들을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유럽이 준비하는지를 계속 저는 팔로우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2년에 전쟁이 터지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과연 그 효과를 발휘하겠는가. 이번에는 심리전에 있어서 러시아의 내러티브에 압도당하지 않고 전쟁 담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저는 이제 역사적인 사례가 제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서구에서 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서구에서 이 러시아발 심리전 혹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어떤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된 미 대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그리고 이제 2017년에 거의 모든 서유럽에서의 선거 그 이후의 거의 모든 선거에 이제 러시아발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에서 아주 대규모로 그 다음에 선거철에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이 상황을 서구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특히 군이 이제 평시에 이 돌아다니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없는데 이제 선거를 건드린 것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한 것은 주권에 대한 공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군사적인 이슈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근데 서구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 가짜뉴스의 유포, 평시 심리전 이것을 군사적인 이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일단 이제 최근에 인지전에 대한 관심이 군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대중적으로도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이슈를 많이 띄우고 있어서 제가 약간 그 두 가지 개념은 좀 구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심리전은요, 우리의 어떤 사고 과정에 개입하고 감정에 개입을 해서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인지전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인지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심리전과 인지전이 거의 같은 말인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심리전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인지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면 코그니티브 월페어, 인지전이라는 단어가 아직 없어요. 왜냐? 2020년 전후로 그 뇌과학이 발전되면서 또 뇌과학의 발전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이 인지전이라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된, 특히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군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학자들이 좀 잘못 가져가고 언론이 잘못 가져가면서 이제 인지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매력으로 인해서인지 좀 두 가지 논리가 좀 그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구분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지전은 심리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고 조금 더 인공지능이라든지 뇌과학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전쟁에서 내러티브 차원에서 러시아가 이제 사용한 전술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침공 전에는 전쟁의 명분을 다지는 그런 이제 그 내러티브를 많이 퍼뜨렸고, 뭐 나토의 동진이 그 러시아의 침략을 불러왔다. 이 부분은 거의 우리가 동의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러시아의 담론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서부와 또 그 엘리트층에서 또 지식층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담론을 러시아가 잘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전 이후에는 굉장히 전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굉장히 그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가짜뉴스들을 많이 퍼뜨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그 항전하는 어떤 그런 의지에 영향을 끼치고자 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은요, 2014년에 대한 그 복귀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굉장히 신속하게 거짓말이 어떤 잘못된 정보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딱 주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반격을 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발신하는 전술을 펼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심리전 리더십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을 그 약자라든지 혹은 어떤 피해자를 묘사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강자에 대해서 강하게 항전하고 있는 그런 그 강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식의 아주 선명하고 일관된 프레이밍을 갖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전황 정보를 미리 퍼뜨리고, 그리고 전쟁의 의미 자체를 러시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 전쟁은 이러한 전쟁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침공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세적인 내러티브를 발신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는 자존심이 센 국가니까요. 러시아를 굉장히 망신을 주는 프레이밍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는 전쟁으로 묘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전략들은 러시아 내부에서, 러시아 엘리트 층에서 내부적인 어떤 결속들이 와해가 되고 또 스스로 그 교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는요, 러시아의 그 심리전 전술이 워낙 세련된 것이고 이미 냉전 시기에 이제 프로파간다 활동들을 위해서 굉장히 실력이 다져져 있는 그런 전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러시아를 이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가 준비했던 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 내러티브 싸움이 아니라 말싸움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러시아가 말하는 게 국제사회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아예 아무리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도록 플랫폼에서 러시아의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트위터 이런 데서 다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국의 심리전 그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관영 매체에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죠. 미국의 IT 그 기업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비국가 행위자들인 어나니머스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 초국가 해커들이 심리전에 가세를 하면서 말싸움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플랫폼 싸움도 되었고 그 다음에 세무기의 싸움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심리전 차원에서 보이지는 않는 이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 및 함의를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고 끝내자면요. 이 나토 차원에서 심리전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부분은 그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나토에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신속하게 공유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라든지 어떤 그 위기 시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펼쳤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난하고 굉장히 지루한 그런 활동일 수는 있으나 누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걸 계속 확인해주면 거짓말적인 이미지가 입혀버립니다. 그러면 저쪽이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거짓말쟁이의 그 프레이밍을 입혀버리면 더 효과적으로 이 심리전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허위 조작 정보가 유포되는 상황이 포함이 된 그런 사이버 모의 훈련을 그 서구에서는 끊임없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동유럽이 계속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모의 군사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사이버 심리전이 동원되는 이런 상황도 같이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의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수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요 우리 군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보전과 심리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리전은 평시에는 사실 국정원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도 없고요. 우리의 온라인 그 플랫폼 상에서 또 소셜 미디어에서 그 북한이 원하는 담론, 뭐 중국이 원하는 담론, 그들이 선호하고 그들이 퍼뜨리기를 원하는 담론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어떤 규제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어요. 온라인상에서는 방송이 아닌 한. 그래서 지금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는 언제든지 하이브리드 위협의 형태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군은 정보전은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심리전이나 어떤 인지전 차원에서는 어떤 관심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 군 행사를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인지전 얘기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 저도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신 교수님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두 박사님? 네, 아까 질문 뺐죠. 사실 질문거리가 많은 오늘 정책 포럼인데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전쟁 수행 능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 라인을 갖추고 있는 플랜트 시설들, 그리고 현재 전선에서 무기가 지연되고 있는 이런 모든 작전 상황들,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일각에서는 시간은 푸틴의 편인가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은 이런 무기 생산 시설들을 개전 초기에도 엄청난 핵심 표적으로 관리하면서 타격을 할 텐데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비할 것인가, 자체적인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춰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모범 답안은 있습니다. 일본을 그 기지로 활용해야 된다. 이랬을 때 한일 협력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허 교수님의 생각, 또 플로어에서의 생각들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형 A2AD, 그래서 반접근 지역 거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2030년이 되어도 재래식 능력에 기반한 한국형 삼축 체계를 완성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그리고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반접근 지역 거부, 이 두 가지의 개념 혹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뭐 전력 체계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에 대한 의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문은 총 4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박사님이 2가지 질문을 하셨고, 아까 우리 또 구 교수님이 1가지 질문, 송태훈 교수님 1가지 질문했는데, 그 중에 답변하실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뭐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실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하실 것도 있는데, 뭐 그러지 못하실 거는 오늘 발표한 거하고 굳이 뭐 관계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른다고 얘기해도 관계가 없고요. 대신에 또 심리전, 여기 우리 이웅규 연구본부장님이 또 심리전의 대가시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플로에 제가 개방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봐서 한 2-3번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2-3번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한꺼번에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질문하실 분. 네. 네, 선영계 장군입니다. 그 허광한 발표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세미나다 포럼이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항상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하참에 1994년에 근무할 적에 그 미 국방성에서 온 전문을 그때 봤을 때,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한데 한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싸워야 될 텐데 완전히 미국이 알아서 지켜주겠지. 이런 전문이 오면서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제가 전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전략적이고 장기적이고 중기적이고 뭐 이렇게 다 단기적으로 대책을 간 걸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우리가 2025년도에 미국의 그 장성이 지금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한다고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북한도 그때 우리한테 공격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즉각 대비해야 될 게 뭐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냐.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거를 주도해 갈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싸움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이 주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방 예산을 증가시켜야 된다든지, 또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슨 문제 삼는다든지, 아까 전쟁 수행력을 실질적으로 대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국방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단을 만드는 구체적인 어떤 제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발표자는 그런 현 시점에도 우리가 즉각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희 예비국군 대장입니다. 우리 발표 토론자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광한 교수님께 하나, 두진호 박사님께 하나, 그리고 우리 송태훈 박사님께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 교수님께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군은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다영역 작전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합동전 영역 작전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 군은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에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전쟁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이브리드전, 그 다음에 그 인지전쟁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한반도 전쟁 상황을 어느 정도의 어떤 전쟁 양상으로 지금 현재 군에서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두진호 박사님은 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핵 사용을 계속 위협을 했습니다. 핵 사용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북한은 2022년도에 핵무력 정책법을 이렇게 만들었고 5대 사용 조건을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양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우리 송태인 박사님 그 심리전, 인지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인지전을 현재 우리가, 러시아는 사실은 3단계 전략에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거든요. 정치 심리전, 두 번째가 사이버 전, 그 다음에 전자전을 함으로써 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태세, 그리고 기동을 통한 결정적인 작전.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정치 심리전 뭐 이런 것들은 2014년도에는 많이 했었지만 이번엔 별로 없이 그냥 바로 기동전을 들어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인지전의 어떤 그런 실상을 어디서 이렇게 이번 전쟁에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 장군님. 예비역 공군소장 권명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사일과 무인기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돼서 모두가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여기에 따라갖고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무인기 보내갖고 난리를 죽였는데, 우리 대응이 드론 사령부 만드는 걸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금년만 해도 북한이 14차례나 지금 쏘고 있습니다. 근데 쏘는 걸 보면 시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소는 저수지 안에서 무슨 뭐 페니스타에서 온갖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공격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격 전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보면 그게 동시 사격이 될 수도 있고 시간차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사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단기 속결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 대응을 놓고 보면 항상 삼축 체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조차도 무관심돼 있어요. 아, 쐈구나. 근데 제가 우리 허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합동군사대 차원에서 합동군사 교류를 어떤 수준에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가? 지금 이 작전 개념을, 합동작전 개념을 삼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또 각군 대학에서 이러한 각군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삼축체계 자산을 갖고 어떠한 작전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실태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무기체계와 삼축체계만 떠들고 있지, 이런 운용 교류와 작전술, 운용전술, 대응전술 전혀 지금 쳐다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우리 두 박사님께는 아까 그 단기 속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갖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단기 속절전에 대비한 우리 삼축체계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무기체계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북한판 삼축체계를 한다고 하시면서 ICBM하고 SLBM만 하셨는데, 아마 이게 그 지면상 빠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SRBM입니다. 이게 단기 속절전을 이룩하고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북한은 KN-23, 24, 25 이 시리즈에 대한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그거를 사전에 무력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역시 이제
플로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 수준이니까 질문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답변은 우리 허 교수님 답변하시고 그리고 두진호 박사님, 송태원 교수님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답변이 안 돼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 하시고 또 뭐 부족한 부분은 플로의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넘겨도 되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장군님들부터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제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배나 현역이 잘 못해도 우리 또 선배님들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먼저 손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전투 의지 부족. 제가 이제 논문 주제로도 호국정신 교육을 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제도화 시켜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자고 맥락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전쟁을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군중 속의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군중 속의 전쟁, 또 유민 복합전이다 이렇게 특정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전쟁은 주로 이렇게 시민이나 국민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분리되고 전쟁의 수행의 주체는 주로 군사력을 운용하는 군사적 수단 쪽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군중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 속에서 항전 의지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지 고양 교육은 일단 돼야 되고 또 앞으로의 전쟁이 의지와 능력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인지전 말씀하셨는데 인지전이 의지를 파괴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능력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주로 무력 수단, 전투 체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의지에 간다면 우리도 그 의지를 깨뜨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국방부 TF 그 대책단을 구성하는 방안 중에서도 특히 민간인 전문가들, 드론 전문가, AI 전문가, 통신 C4I 전문가, 또 그 기타 항공 무인기 운용 전문가들하고 전략가, 전술가 이 부대 팀이 합쳐서 같이 연구하는 그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상무정신을 기르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박진희 장군님이 질문 주신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한국군은 우리 군은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가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합동군사대학교 교관들 사이에서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또는 뭐 회색지대 분쟁 이런 세 개의 단어들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충돌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교리회에 반영해서 군사행동화 지침으로 삼을 정도의 발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앞으로 이런 분야가 계속 연구는 돼야 되겠지만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교리론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되어 있습니다. 네, 권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미사일 무인 효과가 입증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 또 대응 체계가 한국형 삼투 체계 이런 거에 한정되는 거에 대한 경계를 주셨는데요. 저는 동감합니다. 드론이나 이런 그 무기 체계가 삼축 체계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거부하거나 응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에 자의적인 조치를 통해서 발사가 되지 않는 수준의 조치에 치중이 돼 있다면 지금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발사가 되든 안 되든 상시적으로 경쟁에서의 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론뿐만 아니고 군집 드론 또는 다른 전파 방해, EMP탄 또는 이 정찰의 효과에 의해서 그들이 의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의지를 꺾거나 또는 사격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의 어떤 무기체계나 연구도 포함되는 것이 더 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 싶고요. 이 플로어가 아닌 우리 또 발표자님께서 토론자께 해주셨는데 두진호 박사님은 제가 제일 답하기 어려운 부분만 꼬집었어요.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저는 적극적으로 상승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활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일본을 봐야지 우리 역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본을 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어서 한미일, 일본을 군사적 지원기지화 시킬 수 있다면 저는 정보 또는 군수 지원의 측면에서 일본을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지리식 능력 기반의 한국형 삼축체계, 반접근 지역거부에 대한 다른 방안. 저는 반접근 지역거부를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의 다양화라고 얘기를 하겠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북한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강대국으로서 무력으로 우리 지역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무기여야 된다. 그게 한국형 삼축체계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태원 박사님 주신 군에서의 정보전, 심리전은 부족하다. 공감합니다. 근데 이 심리전, 정보전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심리전, 정보전을 군사 목적, 군사작전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했지 군사 영역 밖에 있는 민간, 심리, 산업, 경제, 정치, 외교 이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전을 하거나 심리전을 하지는 않아왔기 때문에 다소 범위가 넓혀진 생소한 개념, 즉 경쟁 상태에서 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목적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인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우리 한국의 정부에 순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잘 짜여진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그 내러티브를 수시로 계속 북한을 상대로 해서 전파하거나 방송하거나 교육하거나 홍보 활동을 해서 북한 주민 스스로가 남한 특히 이 대한민국의 체제의 우월성, 경제의 우수성 그리고 시민 자유 활동의 우수성을 입력시키는 인지전을 지금부터 제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공작원이라는 말 들 정도로 북한의 공작원으로 가서라도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지전을 우리 군의 정보 심리전이라고 저는 발전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근 박사님께서 질문 주셨던 우크라이나는 어떤 전력으로 잘 싸우고 있는가? 그렇죠. 이거 답은 그겁니다. 서방에 지원된 무기들을 민군, 군중 속의 전쟁이다 보니까 상용통신망, 스타링크나 델타 상황인식 체계가 결합됨으로 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 요원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특공 요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 상황에서 정보가 획득이 되면 군에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된 정보를 활용해서 그 근처에 있는 가장 필요한 공격팀이 구성이 돼서 민군 통합 타격팀, 저는 그것을 민군 통합 분산작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에 대한 수위보다는 그 군중 속의 전쟁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런 무력 상황이 됐을 때 민의 발전된 기술과 그 민간인 중에서 특별화되어 있는 영역을 선택해서 군사작전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잘 선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수고했습니다. 주 박사님. 저도 여러 세미나 포럼 다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시간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계신 원로 선배님들께서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들,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좀 가슴에 이렇게 부모님 말씀처럼 팍팍 좀 박힌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박정희 장군님께서 러시아 핵태세에 관련돼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게 2022년 9월이고 러시아가 새로운 핵정책을 기존의 군사 독트린에서 부록으로 관리하던 걸 별도로 빼서 국가 전략서로 발전시켰던 게 2020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걸 암기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러시아 핵정책 결심 조건이라고 우리 통상 이제 군대에서 표현을 쓰는데 러시아가 핵무력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4가지입니다. 러시아 및 러시아의 동맹국에 대한 탄도탄 미사일 발사 징후, 그리고 핵무기, 그리고
WMD 같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공격, 세 번째는 러시아의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에 대한 공격, 네 번째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 의해서 국가 존립에 위협을 받을 경우. 2년이 지난 뒤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해서 결심 조건을 5가지를 제시를 우리 박정희 장군 말씀처럼 했는데요. 다 똑같고 러시아가 했던 거랑 다 똑같고 하나만 다릅니다. 그 하나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전쟁 확대, 장기화를 예방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체득을 해서 그 교훈을 자기들의 핵무력 법제화에 반영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북한의 핵무력은 러시아의 핵무력을 그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으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전략핵 말고 전술핵 능력을 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공군 권장군께서도 SRBM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단기 속별 능력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한반도의 중심이 250km이고 이 안에 있는 한국군의 모든 전쟁 지휘시설, 전쟁 지도 시설들을 북한 핵심 표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개전 초기에 다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킬 것이다에 더해서 KN-23, 24, 25 계열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에 바로 이 저유력 전술핵을 탑재할 것이다 해서 부산, 목포, 통영, 남해, 여수, 서해안 지역의 목포를 포함한 미 RSOI가 전개할 수 있는 공간, 더해서 유엔사가 해상교통로로 들어올 수 있는 항구 지역에 대해서 저유력 전술핵을 투발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한반도에 전개할 것인가? 전개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오염된 지역에 들어온들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핵태세 강화는 미국이 아닌 전술핵을 개발시켜서 실질적으로 개전 초기에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이미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권 장관님 얘기하셨던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삼축 체계 안에서 킬체인, 그 다음에 압도적 응징 보복 능력, 그리고 KAMD 한국형 방어 미사일 체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유도 능력을 가진, 특히 한국형 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는 유도 능력을 가진 MSM이라든지 패트리어트 그 이상의 상부에서는 사드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유도 무기로 중증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초전에 탄도탄 말고 방사포 내지는 대구경 장거리 능력을 가진 포병 공격을 석고 쏘게 할 경우에 유도 능력이 아닌 이런 곡사포 능력을 가진 무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의 한국형 방어 미사일 체계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북한은 자폭도로 무인기까지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돈이 들더라도 이스라엘 같은 아이언돔을 하든지 자체 개발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전력화시켜서 이거를 배치할 것인지. 저는 자체 개발하면 10년입니다. 우리는 탁상공론 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 돈이 들더라도 시급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 탄도탄 위협이 아닌 무인기와 같은 혹은 수도권의 장사정포 공격과 같은 이걸 대비할 수 있는 능력 차원에서의 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전쟁에서 그 이제 심리전 사례를 약간 새롭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이걸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서 새롭지는 않고요. 왜 이번 전쟁에서 그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일단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하는 어떤 그 수준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항전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면 러시아가 원했던 그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국제사회, 특히 이제 서구에서 무기 지원이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요 항전과 그다음에 군사 지원 받는 것,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심리적 측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서방과 우크라이나 사이를 굉장히 계속 이간질하는 그 전략을 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유럽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가 유럽을 우습게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개전 전부터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담론들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에 발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왜 봇이라는 계정 있잖아요. 가짜 계정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봇 계정들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전쟁 개전 전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시기에 뭐 소셜미디어상에 2000%, 3000% 아주 급작스럽게 얘네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얘네들이 뉴스들을 러시아가 원하는 뉴스라든지 정보를 갑자기 확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는 다 러시아 정보만 접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 담론을 장악을 해버리면 그러면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초반에 끌고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에 직접적으로 심리전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했고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그 심리전 사례이다, 이번 전쟁이.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딱 이렇게 1대1 조응은 뭐 100%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회색지대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전쟁인 듯 전쟁 아닌 전쟁, 뭐 이런 것들이 회색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북한과 중국이 원하고 있는 이런 담론들이 현재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연구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여기에 대응해야 될 건가? 예. 조금 전에 심리전하고 인지전을 약간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개념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심리전은 우리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인지전은 그게 좀 발전해서 우리 뇌를 건드려서, 마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마비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전부 다 이게 같은 개념인데, 이제 표현을, 심리전을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심리전을 사용을 안 하고 인지전으로 발전했는데, 심지어 심리작전을 미소, 군사, 정보, 지원작전을 용어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교리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이고요. 심리전을 안 한다고 하는데, 심리는 우리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전술 심리전은 뭐 전단이나 전술 뭐 이렇게 비무장지대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나 전단이나 뭐 방송 같은 거는 우리 법으로 금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젤렌스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가장 장기전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젤렌스키의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을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 IC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략적 대외 심리전입니다. 이와 같이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전방에서 뭐 전단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북한이 지금 우리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조중방 TV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북한 조중방 TV 방송은 북한 내부에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대외 우리 남한이나 인도에 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무 멘트도 없이 그대로 보내니까 북한이 저렇구나 하는 게 심리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심지어 액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나 국방부장이 한마디 하는 액션, 언행들이 전부 다 저희들 심리전이고, 심리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략적인 지금 전략 자산이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 투사하는 것도 이것도 공포를 주기 위한 심리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남북한은 계속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시에 하고 있는 부전성 사상,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모든 것이 심리전이다. 그 다음에 전시에는 최소 피해 전성을 이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방법들은 심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하신데, 우리 군사문제연구원하고 올 초에 합동군사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토론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군사
교리에 반영이 되고 또 우리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인 합동참모대학 군사대학교에서 그때 토론하고 이런 것이 다 방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세미나 끝나는 포럼 끝나는 시간 정확하게 12시거든요. 그래서 사회자의 직권으로 네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사회자의 직권으로 두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정말 멀리서 오신 우리 유종현 사무총장님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또 한 분. 지금요 세 분이 손을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제가 직권으로 이준희 박사님하고 홍성표 박사님은 빼고 대신에 우리 원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 사무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워낙 시간적으로 해서 뉴스에서 한 꼭지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템이 1분 20초입니다. 네. 제가 한 꼭지 이내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우리 이은규 본부장님 이제 인바이트로 시작된 자리이긴 한데요. 엄청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걸프전 종군 기자였다는 걸 아까 안내하셨는데 걸프전 종군 기자, 걸프전의 그 승전으로 단기간 승전으로 간 가장 효력을 발휘한 게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미디어 전략. 그 적국의 바그다드 수도에 피터 아네트라고 하는 CNN 월남전 종군 기자를 파견해서 17시간 동안 생중계로 전시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적국의 거기서 전쟁을 생중계한 최초입니다. 그게 미국의 걸프전 참전의 정당성과 자신감을 보여줬고 자유민주 우방들은 그 언론의 자유를 표방해서 언론의 투명성을 이용해서 국민적 감성과 정서를 화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북한과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은규 박사님이나 송태현 박사님의 그 인지전, 심리전에 대해서 저는 같이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걸프전의 미국 대통령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아버지 부시였습니다. 그 아버지 부시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 마이클 두카키스와 TV 토론에 제가 88년도 서울올림픽 그때 파견돼서 직접 인터뷰하고 취재한. 그래서 그 아버지 부시가 상대를 그 TV 토론 꺾은 그거 다 아시겠지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민주당 쪽에 가 있었어요. 마이클 두카키스 그 법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전쟁은 논리나 이성이 아니고 국민적 정서와 감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사랑하는 키티 여사를 성폭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형도 반대할 것입니까? 라고 아주 전략적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이클 두카키스가 그래도 난 반대한다. 왜냐면 그 정관의 일관성을. 그래서 여성표가 다 날라갔습니다. 그건 잔다크 재판도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적군의 살해가 살인이 아니고 훈장감입니다. 우리가 꼭 전 세계에 그래서 이제 미디어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남전 패망도 그겁니다. 팔다리 잘린 흘리는 그 병사를 뉴스에서 보여줬는데 모든 미국 국민이 저 병사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냐. 반전이다. 이래갖고 패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걸프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픈에 그 미디어전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자기가 마이클 두카키를 꺾은 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그 전략으로 걸프전에 파견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거기서 자신을 넣어서 오제이 심슨 사건 사법부까지도 그렇게 생중계로 갔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지금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은규 박사님이나 송태현 박사님이랑 같이 제가 기자로서 종군 기자로서 같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꼭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세 꼭지 하셨네. 예. 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답변을 안 하신 구원근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팩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나 뭐 정부에서 별 관심이 없는 분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할 수도 있다. 난 보도, 그리고 아까 구 박사님 말씀하셨죠. 월 1만 명 이상씩 파병 가능하다는 이 보도의 신빙성을 우선 좀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전에 미칠 영향, 또 이것이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 신빙성은 저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지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도 외삼촌이 월남전 참전하셨는데요. 지금도 총을 주면 70세입니다. 싸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전투에 참전해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북한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전쟁 경험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하는 찰나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경고 차원에서 이게 넣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무기 탄약은 이렇게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제공할 수도 있겠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면 좋겠고요.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도는 정말 따지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6.25 전쟁이 한 6개월 기동전하고 나머지 21개월 진치전 하다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8개월, 9개월 기동전하고 지금 진치전으로 넘어갔거든요. 진치전 넘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치전으로 가서 계속해서 휴전 정전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서 중국에서 반대하는데 그 배후 세력이 뭐 스탈린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다 아는 거고 결국 스탈린 죽고 나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러시아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뭐 이제 괜찮겠죠. 그래서 충분한 희생이 동반되어야 정전협정이 전면적으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이 어딜 거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반도일 수도 있고 중국과 대만일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그건 한반도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단순히 국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뭘 건가. 이런 데 대한 이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발표자하고 토론자하고 많이 제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방 정책이나 또 우리 국가 정책에 좀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걸쳐서 세 번의 이제 오늘 포럼 및 세미나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할 때마다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분석을 더 해야 되고 교훈을 더 찾아야 될 부분은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우리 전문가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